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뵙는 분도 계시니까 김종원 노무사라고 하고요. 인사노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법인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전화번호가 7256-5482 이거고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JOHNIA 이거고요. 카카오. 저희가 오픈 단톡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름을 바꿔놨는데요. GS 2기 김종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 코드가 yes2023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활용해 주시면은 제일 빠를 거고요. 제일 빠를 거고 여기 이제 단톡방에 좀 올리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 개인톡 주시면 되고요. 뭐 문자나 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없는데 가끔 이제 곧장 전화 주시는 분들은 제가 받으면 조금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전화 주시면은 그럼 되겠습니다. 이거 요거는 오늘부로는 이제 다시 우리 연기 1기 때처럼 재가동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기 1기 때 보시면은 거의 뭐 편집중 환자처럼 빨리 답변을 드렸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좀 빨리 드릴 거니까 요거는 좀 최대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연기 1기는 평일반을 쭉 2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8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차가 껴있어서 9주 동안 제가 이걸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연기 1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 그 정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 들어가기 전에 2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2기.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방학은?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약한 과목 하나 정도는 좀 잡았다 하시면 잘 보내신 것 같고요. 두 과목을 잡았다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 그래서 1기는 우리가 이해를 좀 마지막으로 도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2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해를 내가 1기 때 했던 건 내가 알고 있다고 좀 믿고 암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함의를 깊이 탐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당연히 질문을 주셔야 되고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좀 겸허하게 다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고 외운 다음에 문장이 현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2기에 저희가 어떻게 좀 진행을 드릴 거냐면 우선은 진도별이잖아요. 그럼 이 진도를 4과목 모두 다 예습형이든 복습형이든 그 토요일, 일요일 전까지 다 쳐낸 다음에 모의고사를 4과목 모두 준비한 다음에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동자분들은 거의 아예 좀 어렵고요. 유예생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2기 한 중반 이후부터 한 2기 4회차, 5회차 갔을 때는 겨우 허덕이면서 그 4과목의 진도를 다 쳐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 준비할 수가 있었다.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그렇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2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진도 쳐내실 때 강약 조절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암기를 못하더라도 주요한 거 먼저 외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될 때 비주요한 내용들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목차 연습을 1기 때 가져간 거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목차 연습이 50점짜리 하나 또는 25점짜리 2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5점짜리 2개를 낼 때는 주요한 내용을 하나 짜보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보시는 거, 뭐 징계가 됐건 뭐 승계가 됐건 짜증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써보고 우리 그냥 수업 때 리마인드 하는 용도로 그렇게 가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그 정도로 좀 관리해 주시는 걸 목표로 해 주시고 모의고사는 2기 때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때는 사람마다 강약이 다르다 보니까 시험도 운이 작용하잖아요. 전범위를 보니까 모의고사 퀄이 2기 때보다 더 떨어져요. 지금이 모의고사 퀄이 제일 좋을 시기예요. 합격생 기준으로 해도 2기 때보다 실전에서 못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 터놓고 그 진도 안에서 모의고사 나올 거 대충 예상은 되잖아요. 그죠? 제가 배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때 잘 써보자. 요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고시춘 전반도 그렇고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 이 연역이 꽤 되다 보니까 엔간에서는 2, 3기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시간을 짜실 때 우리가 월화수목금이라는 평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업수험생이니까 소정근로 시간 플러스 2기니까 연장근로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거 하실 때 있어서 우리가 목요일 밤까지 진도를 모두 쳐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에는 모의고사 준비를 좀 터는 진도 안에서 좀 주요한 모의고사 준비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2기 때 못 외우고 넘어간 거 체크를 꼭 해두시고 그거 방학 때라든지 혹은 3기 때 혹은 내가 혼자 나중에 3기 끝나고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외우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좀 내가 외운 거 덜 외운 거를 좀 만들어 가자. 그 입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리고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목요일까지 진도 쳐내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이야기 좀 해보죠. 답안. 저희가 모의고사는 항상 오늘과 같은 분위기로 칠 거고요. 원래 작년에는 목차 연습을 뿌렸어요. 그냥 답안 이렇게 나눠드리고 여기 한번 써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 있게 쓰나 안 쓰나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출해 주시면 첨삭자가 그 목차를 첨삭드리진 않을 건데 목차에 대해서 등급 정도는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A, B, C, D 정도로 나눠가지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야기 좀 해보면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우리 연기 일기 때 한 얘기지만 인사관리 답안의 왁구는 이 내용을 토대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기술하고 이해하고 박경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거다. 그죠? 예측하고 변화하는 형식을 가져가자. 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술한다라고 하는 건 재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해는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여기를 통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답안의 내용에 대한 형식이 좀 되어줘야겠다. 내용에 대한 기준이 좀 돼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서 또는 본론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본론에 해당할 거고 여기가 결, 뭐 이렇게 나가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며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 하자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문제의 정당성을 잡아주자였고요. 두 번째가 직상위 개념이 있다면 인사관리상 위치에서 직상위 개념을 이야기하자였어요. 오늘 같은 문제는 직상위 개념 따위는 없다. 그죠? 그럼 문제의 정당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의 정당성을 만들어줄 때 통상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내 외부 환경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문제. 요걸 이야기해보자 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교수님이 출제 의도가 이러신 거 아닙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라고 좀 알려주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풀어본 문제를 보면 문제의 정당성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플레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인재 내지 고성과자일 거고요. 이 사람들은 보통의 인재일 거고 이 사람들은 저성과자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잠재력을 기준으로 해서 인적 자원의 유형을 구분짓고 그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문제의 정당성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모집의 한 기법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 원천에 있는지
모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내려가 주시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문 같은 경우에는 합리지향적이냐 동기부여적이냐 전략적 직무 설계냐 했을 때 상위 개념이 뭐예요? 직무 설계지 않습니까? 그럼 직무 설계가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을 한번 보시면 본론은 우리 인사관리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오늘 같은 문제는 내 맘대로 적어가지고 고득점을 받자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적었을 때 그 답안이 유효한 타격감 있는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문장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유익한 문장이면 좋고요. 그죠? 근데 무익한 문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해한 문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시촌의 문제가 뭐라고요? 고시촌의 문제가? 교수님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첨삭자분들이 채점을 하니까 유익한 문장만 발라내요. 그러니까 무익하냐 유해하냐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거나 혹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정을 주기가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시험 문제를 받고 점수를 까보면 저는 분량 다 썼는데요. 다 잘 썼는데요 하는데 점수가 꽝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사는 소설이다 그 개념이 아니라 무익하거나 유해한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플레이어의 개발 관리를 서술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개발 관리란 이라고 해가지고 개발 관리의 개념을 길게 적거나 혹은 개발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죠. 확보 관리의 개념을 적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서는. 인사관리 답안이 그렇다고요. 그럼 그건 무슨 문장이에요? 무익한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의 인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액션 러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자칫하면 유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칫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로 판가름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액션 러닝 보통의 인재한테 해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답안에 논거를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보통 액션 러닝은 경련 혁신 기법이고 관리자급 이상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까지도 주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인재를 위주로 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핵심 인재 개발 관리에는 넣을 수 있는데 보통의 인재에 넣으면 논거 없이 넣으면 뭐가 돼요? 유해한 게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깎일 거라고요. 깎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조금 애매하게 감점이라도 안 받으려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인재를 핵심 인재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핵심 인재들이 원래부터 핵심 인재가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보통의 인재 중에 저성과자나 준숙련자 말고 고성과자에 가까운 잠재력이 높은 보통의 인재를 가지고 핵심 인재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액션러닝을 한번 참여시켜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 액션러닝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을 적으실 때 요거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학교평 보혜방 한번 자극을 받아보자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진도별을 좀 집중적으로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학교평 보혜방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기 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지만 데이원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개사안 보낸다고 했고 실제로 공개사안을 보냈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1차 50문제 낼 거다. 요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차 접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인원에 대해서 좀 줄이겠다라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2차는 어려울 거다. 근데 이게 어려울 때 노동도 어렵고 행정도 어려울 수 있지만 법 과목은 어렵게 나와도 내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삐끗하는 확률은 인사관리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답이 없는 기출이 나왔던 때가 종종 있다. 그죠? 한번 보시면은 50점짜리도 답이 없게 나온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좀 대비해 가자. 그런 입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가시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인적 자원을 아래 표 1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할 때 각 인적 자원 유형의 개념과 인사관리상의 중요성을 서술한 후 각 유형별 관리 방안을 표 2와 같이 서술하시오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이길 때는
두 번씩 읽고 목차 쓰고 문제랑 비교할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교수님은 아니지만 출제한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목차를 짜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어가 다르게 적거나 목차의 순서를 다르게 적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2페이지부터 관리 방안이 나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각 인적자원 유형의 개념과 인사관리상의 중요성을 서술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에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차가 그것과 다르다면 나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관리 방안을 서술하시고 표 1 보면 성과 수준과 잠재력으로 나눠놨어요. 우리가 인적자원 포트폴리오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본 것도 있었다. 그죠? 뭐가 있었죠? 죽은 나무가 있었고요. 문제아가 있었고 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상형이 있었다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나눠놨다. 그래서 핵심 인재, 보통의 인재, 저성과자다라는 거고 표 2는 보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확계평 보유망 다가 아니라 동그라미 친 것만 적어주세요. 요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나온다 그러면 목차 잡는데 한 5, 6분? 많아도 5, 6분 정도 짜시면 됩니다. 그러고 2, 3문 다 합해가지고 5, 6분 해서 10분에서 12분 내지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보시죠. 첫 번째 들어가며입니다. 들어가면 뭐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문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좀 밟아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거 급변하는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반이가 이야기하는 인적 RVB 관점으로 봤을 때 자원 기반 이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핵심 인재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더라. 창의적 소수의 인재가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업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과평가하면 S, A, B, C, D 하는데 S등급이 보통 5% 내지 15%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라고 하는 건 5%에서 10% 많이 잡으면 15% 정도의 인재를 핵심 인재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기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은 보통의 인재 내지 저성과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저성과자는 하위 5%에서 10%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 대응이 미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나요? 조직 유효성을 저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인재가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 모두 두루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어 놨으니 각 유형별 뭐에 따라서요? 인사관리상의 중요성, 즉 특징을 고려하여서 개별적, 차별적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의 필요성이 있더라. 뭐 요 정도 가시면 간단하다. 그죠? 간단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유형의 개념과 인사관리상의 중요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 그대로 가는 거다. 그죠? 유형별 개념 그리고 인사관리상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플레이어 가시면 되겠죠. 뭐 적으라고요? 개념 적으라고 했습니다. 개념. A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고성과자 내지 혹은 우리 기업의 핵심 인재에 해당한다. 핵심 인재에 해당하고 우리 인재 쟁탈전, 월 포 탤런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기업 내에 상위 5에서 10%에 해당하고 이 사람들은 향후에 우리 기업의 리더로 육성될 자들이다. 우리 기업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인사관리상의 중요성이 뭐냐면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논리를. 급변하는 환경이라고 앞에서 털었어요. 급변하는 환경.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이 뭐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제 이슈를 실시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적응 전략이에요? 계획 전략이에요? 당연히 계획 전략이다. 그죠? 근데 급변하는 환경이다 보니 이 계획 전략을 쓰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하에서 뭐가 높아지고 있죠? 불확실성, 예측, 실패, 비용 또는 똑같은 말이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조직 내에 가지고 있는 핵심 인재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브리오의 인재였죠. 그죠? 그래서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 불가능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넣으셔도 되고 사실 여기 넣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개평 모의방 가기 전에 핵심 인재의 일반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핵심 인재가 무엇인지 핵심 인재의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재상인 거죠. 그죠? 인재상. 핵심 인재, 기업별로 인재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핵심 인재를 발라낼 수 있는 명확한 평가 도구가 마련돼야 됩니다.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핵심 인재 관리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경력 경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 훈련은 어떻게 갈 건지, 승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겠더라라는 거고, 네 번째로 이들을 잘 변화 주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야겠더라. 뭐 이 정도의 일반론을 좀 챙겨주시면 되고, 이건 답안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의 인재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의 인재 개념. 보통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상위 90% 이하에서 어디까지죠? 한 20% 내지 10%라고 할까요? 10%의 대다수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위치에 있었어요? 성과도 중간이고요. 글씨 조금 더 열심히 쓸게요. 성과도 중간이고 잠재력도 중간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뭘 하고 있죠? 가치를 창출하고는 있어요. 그죠? 돈을 벌어다 주고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기업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속담을 뭐 등굽은 나무가 뭐 선산을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 넣어놨는데, 그러니 우리 조직 내에서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성과, 즉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면 말했다, 그죠? 첫 번째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의 위기 시에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되죠? 항상 스카웃을 잘 받으니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인재는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위기 시에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잘 관리를 해야 되냐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인재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소외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인재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 B플레이어의 특성이 뭐냐면 전체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보통의 인재에서도 상위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핵심 인재와 잠재력이나 성과 수준 차이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A 플레이어 역시 B 플레이어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개발하여서 A 플레이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활용할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성과자 한번 보시면 저성과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위 5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성과도 내지 못하는데 심지어 잠재력도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월급 루팡이들이 들어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조직의 유효성을 저해합니다. 어떻게 저해하는가가 인사관리상의 중요성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썩은 사과 이론. 로튼 썩은 사과 이론. 라고 해서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상자 하나 썩은 사과를 하나 놔두면 그 주변의 사과들도 썩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일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업무에 과중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동료 근로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스트레스가 나올까요? 우리 팀 평가 혹은 집단 평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성과자들이 성과를 못 내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라고 해서 집단 보상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지식경영이다, 지식근로자, 골드 컬러가 중요하다 이런 거 한번 일기 때 이슈로 봤었다. 그죠? 거기서 이야기를 뭘 했냐면 노동의 양보다 뭐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요? 질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노동의 양으로 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저성과자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죠? 실컷 연장근로 해라 라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양으로 쳐서 성과를 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보니까 저성과자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양으로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학계평 보유방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썰의 영역이고요. 논거만 맞으면 배점을 드릴 겁니다. 논거만 맞으면. 유형별 관리 방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고성과자라고 해가지고 확보 관리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안 쓸만한 거 썼어요. 안 쓸만한 거. 그래서 뭐 썼냐면 첫 번째로 우리 소수 정예화하자. 전략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소수 정예화해서 핵심 인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면 노동의 유연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수량적 유연화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요 직무들에 대해서는 우리 외부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핵심 인재들이 주요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 요거 이야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곁다리입니다. 그 사람의 삼엽 조직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우실 거 아니고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향후에는 우리 정규직과 계약직과 임시직이라는 개념으로 샴록이 이제 클로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전문직 근로자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것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비주의 업무겠죠. 그죠? 계약직이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임시직으로 나뉠 거다. 우리가 배우는 법상 개념이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학자는. 그래서 그냥 요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거래비용 이론에 따라서 핵심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잉 전략할 건지 혹은 메이킹 전략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선발 방침 가져가자. 요거 이야기했고요. 요거 말고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죠? HR 아키텍처 그대로 가져오셔도 전혀 문제 없다. 그죠? HR 아키텍처 뭐였죠? 전략적 가치와 자산의 특유성을 가지고 나눠 놓은 거였고 거기서 특유성이 높고 가치가 높으면 뭐 하자 그랬죠? 핵심 인재다, 정규직화하자, 몰입형 인사 관리 해주자 이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답안에 맞닥뜨렸을 때 쓸만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핵심 인재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선발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핵심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인재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 위주의 선발해야 될 거고요.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해야 될 거다. 인재상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정기 공채만으로는 핵심 인재를 뽑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우리 상시 채용 가져가자. 또 뭐 할 수 있죠? 타깃 리크루팅 하자. 그래서 능력 위주의 선발은 예시가 뭐예요? 삼성이 면접의 비중이 낮거든요. 낮고 보통 사트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의 적성검사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학력 잘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요거 때문이죠. 그죠? 인재상 정해져 있어야 될 거고 상시 채용 아실 거고 타겟 리크루팅도 삼성이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개발자들 몸값이 높아지니까 우리 전국 개발자 대회 이런 거 대학생들 나갔을 때 10등에서 20등 사이에 있는 애들한테 먼저 연락 돌리고 어디 좀 넣으세요. 미리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런 것들이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평가 관리. 핵심 인재니까 당연히 뭐가 높아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 권한과 재량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도 MBO 써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 MBO를 쓰는데 핵심 인재는 우리 기업의 미래 사업이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핵심 인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좀 더 빡빡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핵심 인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라든지 등을 점검하자. 뭐 이런 거 추가로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할 때 뭐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 인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또 잘했으면 승계 프로그램 안에 냅두고 못했으면 승계 프로그램에서 방출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데 활용을 해야겠더라. 그 다음에 보상 쉽다 그죠? 보상 당연히 우리 금전적 보상 해줘야 되고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선도 전략 쓰면 됩니다. 근데 선도 전략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핵심 인재니까 스톡 옵션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금전적 보상도 해주자. 비전 제시라든지 경력 경로를 잘 짜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의 인재는 개발 평가 보상이네요. 개발 평가 보상. 우리가 보통의 인재라고 하는 것들은 저성과자에 가까울 수도 있고 고성과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과자에 가까운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문제 없는 수준의 보통의 인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교육 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의 진부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훈련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지원해주자. 그래서 경력 지원 프로그램 만들어주자라는 거였죠. 경력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자. 경력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죠? 너의 경력 목표가 뭐야? 너의 경력 욕구가 뭐야? 그에 따라서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알려줄게. 그거 너 혼자 못하겠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게 그냥 경력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그거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평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의 인재는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돈은 벌고 있다. 그죠? 돈은 벌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 뭐가 일어나죠? 과대평가 오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과대평가 오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가 왜 핵심 인재가 아닌가에 대한 소외감과 반발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가를 할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자.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 신, 수, 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핵심 인재는 소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도 전략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논리를 대부분의 사람일 때는 공정성 중에 뭐가 중요해요? 대외적 공정성이 중요해요? 대내적 공정성이 중요해요? 대내적 공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 체계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저기서는 수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임금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대내적 공정성을 잘 확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꼭 연공급 이건 아니다. 그죠? 우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임금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느낀다고요?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비금전 보상 인정해주고 뭐 하자 했죠. 여기서도 조직에서 보통의 인재가 필요함을 이것도 인정해주자. 뭐 이 정도 적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성과자인데요. 요거는 보충 문제로 오늘 저성과자 자체는 따로 떼서 볼 거예요. 따로 떼서 볼 거고 저성과자는 확보, 개발, 방출이네요. 확보, 개발, 방출. 확보.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저성과자는 확보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제2종 오류를 줄여야 됩니다.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제2종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예측치와 중거치의 결합이 바로 선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제2종 오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제1종 오류보다 위험하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 줄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었죠? 첫 번째, 이 타원형의 넓이가 좁아진다면 y는 x그래프로 좁아진다면 줄어든다. 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뭐죠? 타당한 선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요거 자체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율을 올리면 됩니다.
기초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타겟 리크루팅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그거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팡인지 아닌지 미리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수습 내지 시용 인턴 제도 활용하자. 그래서 적격성을 평가할 기회를 가져가자라는 거죠. 적격성 평가 후 채용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고요. 개발할 때 그거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개발이라고 할 때 인적자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나눴었다고요? 성과와 잠재력으로 봤을 때 성과 잠재력 잠재력이 낮고 높고 성과가 낮고 높다라고 보면 여기가 죽은 나무고요. 여기가 문제암, 여기가 이라는 말, 여기가 이상형입니다. 저성과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애니까 얘를 요렇게 만들든 혹은 요렇게 만들든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가자냐면 저성과자니까 보내자가 아니라 역량을 좀 개발해주자라는 거죠. 역량 개발 접근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성과자는 곧장 방출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법적, 윤리적, 그리고 우리 기업 내 내부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곧장 방출하면 안 되는 거고 꼭 뭘 해야 된다고요? 개선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게끔 한 다음에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을 해야 되는 거죠. 방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전직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로 어떻게 갈 거냐면 이상의 이 차별적 관리를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 담당자 혹은 인사 부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부서의 역량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울리에서 이야기하는 종업원 대변인 여기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종업원의 불만을 개선해주는 것 플러스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고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다중 역할 모델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가 잘 뭐 해야 될 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답안 한번 보시죠. 키워드만 짧게 잡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핵심 인재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소수 인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지나칠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관리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하 서술해 보겠다. 개념 보겠습니다. 미래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인재이고 성과도 잘 내고 있는 상위 5에서 10%이다. 넘어가셔가지고 핵심 인재 나온다 그러면 이 일반론 정도는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핵심 인재 상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보상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핵심 인재 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조직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키워드만 외울 거예요. 인사관리상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단은 예측 실패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서 역량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의의 브리오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끝.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보통의 인재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재이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할 일을 잘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기업의 성과 창출에 공헌하고 있는 구성원, 돈 벌어주고 있다. 그리고 잠재 역량 수준 또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인사관리상의 중요성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위기 시에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보통의 인재도 A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 뛰어난 인재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성과자 보겠습니다. 성과 수준도 낮고 잠재력도 낮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위 5에서 10%의 인적 구성원을 의미한다. 재결치 회장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인사관리상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성과자가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조직에 잔류하는 저성과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썩은 사과 이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원에게 업무를 부담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팀 성과와 연동된 보상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업무 과중 그리고 팀 보상의 저해, 요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 방안 보겠습니다. 확보 관리 반가로 1번 소수 정해야 가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유연성에 초점을 좀 뒀고요. 책에 있는 거 적으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HR 아키텍처, 상시 채용, 타겟 리크루팅, 뭐 능력 위주의 채용, 뭐 다 괜찮죠, 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른 전략적 결정,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가 관리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관리하자.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세 번째 줄 되어 있는데 이게 MBO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MBO. 근데 이때 핵심 인재는 매우 중요한 사업 미래 먹거리 발굴해내려고 할 거니까 그 밑에 보시면 차별화된 과정 관리를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체 진행률, 진행 실적에 대한 기록, 수행하는 멤버들의 역량과 학습 수준 잘 관리하고 이에 따라 지원해주자.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및 활용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얘들 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구체적 피드백을 진행하여 차등적 보상에 활용하고 성과가 나쁘면 핵심 인재 관리 프로세스에서 방출한다라는 키워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보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 기본이며 인격적 예우나 비전 제시 등등등과 같은 비금적 보상도 해줘야겠다. 플러스 우리 책에 있는 거 적는다 그러면 돈 없을 때 스톡 옵션 뭐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보통의 인재의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개발관리 보시면 첫 번째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두 번째가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요거인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역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통해서 능력을 고양해서 계속 성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보시면 보통의 인재라 하더라도 매력적인 직무에 배치함으로써 핵심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경력 경로를 한번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인 거죠. 그 다음에 평가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더라.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타신수실이 높게 평가를 해서 구체적 피드백 해줘서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인력과 평균인력, 저성과자 평가를 보통의 인재 안에서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격차가 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수한 인력은 핵심 인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평균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며 저성과자의 경우 저성과자 프로그램으로 편입돼서 관리해보자. 그 다음에 보상관리 보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이니까 대내적 공정성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리더의 인정 해주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고용보장 정책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밑에 줄에 심리적 계약을 좀 공고히 하자. 보통의 인재가 장기 근속을 대부분 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 동그라미 2번 내부 노동시장의 인력 특성을 반영한 유연적 복리후생 제도, 비경제적 복리후생 가져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성과자는 따로 보겠습니다. 따로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문제 2번 가시죠. 문제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리지향적 직무설계와 동기부여적 직무설계의 개념, 여기도 목차를 쪼개드렸어요. 개념, 특징, 설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후 양자의 통합 필요성을 전략적 직무설계를 통하여 서술하시오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징,
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로 따서 배운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통합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이야기를 했지 전략적 직무 설계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합리지향적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건 그냥 전통적 직무 설계니까 어려울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계 우리 노동소외, 인간소외 이야기하면서 부작용이 막 나타났더라. 그래서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같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 적으실 때 뭐 해주셔야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고 있는 이론들이 있다 그죠? 이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분업의 원리 요거 있었잖아요. 그거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동기부여적 같은 경우에는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 같은 거 넣어주고 그래서 각각의 개념 적어준 다음에 특징인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내야 돼요. 지어내야 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지어낼 거냐? 첫 번째 합리지향적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뭐예요? 과학적 관리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화를 하려면 특징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무의 표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 동작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인 가설을 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의 특징은 뭡니까? 행동과학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행동과학적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으로부터 그 직무관리의 시초가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수직적 측면이 강하고 그 수직적 측면 중에서도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의 동기 요인이 작용을 받고 수평적 측면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우리가 알맞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은 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를 합리지향적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에는 직무 교차, 직무 순환, 준자율적 작업팀 이런 거 적어주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유가 되시면 디테일 조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전략적 직무 설계로 하라고 했으니까 전략적 직무 설계가 곧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고 준자율적 작업팀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준자율적 작업팀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집단 차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적으시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전략적 직무 설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략적 직무 설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 다 상황론적 관점 하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략적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전략적 확보, 전략적 모집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논리 구조가. 전략이라는 걸 써서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치 창출, 성과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황론이니까 조직 특성 변수를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조직 특성 변수와 전략 간에 핏이 잘 맞을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 했었다. 그죠? 그래서 수직적 적합성, 수평적 적합성 이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적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건 직무를 설계함에 있어서 뭘 고려하라는 거예요? 조직 특성 변수를 고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 특성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의 예를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죠?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뭘 보죠? 개인의 성장 욕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조직 특성 변수 중에 뭘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구성원에 따라서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구성원의 특성을 보자. 그래서 성장 욕구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특성을 보자. 그래서 독립적이냐 상호 의존적이냐에 따라서 분업화할 건지 확대할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특성을 보자. 그래서 우리 팀이 응집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도 갈 수가 있겠다. 다양하게 규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럼 의사결정 권한을 분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전략적 직무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이하니까요. 요거 답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적어주셔야죠. 그래서 직무 설계란
조직 내 다양한 과업들을 하나의 직무로 조직하는 과정으로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야 PJPC를 높일 수 있다도 있고요. 우리 책에는 뭐 하고 있죠? 생산성,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 요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직무 구조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합리지향적과 동기부여적으로 볼 수 있다. 합리지향적은 저차원 욕구, 기술적 욕구에만 관련이 있고 동기는 행동과학적이니까 사회적, 심리적 욕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더라. 그래서 합리지향적 직무 설계해가지고 개념 보시면 전문성, 능률, 합리성,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테일러 스미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표준화하고 있더라. 시간 동작 연구하고 있더라. 경제적 가설을 따르고 있더라.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특징 적어주시면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방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평적의 개념 적어놨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수직적 적어놨고요. 우리 요거 챙겨가자 해가지고 맨 마지막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업무 간 조정의 필요성,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에 계층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수직적 전문화는 수평적 전문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수직적 전문화만 일어나고 수평적은 안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더라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한계,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전통적 직무 설계 한계,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통합하여 구성원에게 보람 있는 직무 내용을 설계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려는 것이다. 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현대적 직무 설계다라고 하셔야지 목차 자체를 근현대적 직무 설계라고 하면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는 거 그거 그대로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특징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사회적 효율성을 좀 고민하고 있더라. 요거 아니면 또 뭐 적으실 수 있다고요? 행동과학적 설계이더라. 혹은 뭐 상위 욕구 충족에 집중하고 있는 설계이더라. 이런 것들 다 적으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직적 해가지고 허츠버그 이윤 이론의 동기 요인 가져가고 있다. 수평적 측면이라고 해서 기술 다양성의 측면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설계 방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차원 그리고 집단 차원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개인 차원에서 직무 확대, 직무 충실 개념 적으시면 되고 집단 차원에서 동그라미 1, 2, 3에서 교차 순환 준자율적 작업팀인데 여기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디테일 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직무 교차라고 하는 거 왜 만들어졌다 그랬었죠?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소외를 없애려고 한 거였고 직무 순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뭐였어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 첫 번째는 체류하는 기간은 적응 기간의 10배 정도가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난이도,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사전에 직무순환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야겠더라. 이런 이야기 추가로 적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준자율적 작업 집단인데 이때는 뭘 적으면 되죠? 어떨 때 준자율적 작업 집단을 도입하는 게 좋은가 였어요.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상호 의존성이 높은 직무일 경우에는 준자율적 작업팀을 가져가면 좋다. 요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의 한계, 성과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전략적 직무 설계의 필요성, 중요성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일부러 나눈 거고 합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가지 설계 방법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3번 한번 읽어보면 기술 특성, 종업원 특성, 사회적 환경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상호 의존성이 낮은 부분에서는 개인 중심의 직무를 설계하고 높은 부분에서는 집단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겠다. 상이한 능력과 욕구 수준에 따라서 달리 가져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성장 욕구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욕구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딱 이런 이문 같은 느낌 있죠. 이게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스러움의 정도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그냥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알 것 같고 잘 외워둔 건데 쓰려니까 좀 막막한 거, 애매한 거, 답답한 거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아예 모르겠다보다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짧게 10분 쉬었다가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